이건우는 강릉 출신이었다. 25년간 철도 기관사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몰고 밤늦게 돌아와 기름 냄새를 씻어내던 살. 그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는 기록.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다. 정년이 다가오자 그는 강릉으로 내려와 작은 목공방을 열었다. 은퇴 후에도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나무를 다듬고 의자를 만들고 낡은 가구를 고치는 일. 기관실의 쇠와 기름 대신 나무와 사포의 향기가 그를 채웠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별거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건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런 것이었다. 그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다. 딸 수아는 28. 서울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센스가 좋고 빠르고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였다. 건우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사위 최민재는 31.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였다.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로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감성적인 브이로그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그의 영상은 깔끔했고 조회수는 꾸준했다. 수입도 괜찮았다. 그리고 아들 도현, 26. IT 회사의 엔지니어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이였다. 말이 적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켜놓았다. 건우는 그 아이가 걱정이었다. 그날은 사위의 유튜브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 홈파티 날이었다. 초대장은 수아에게서 왔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건우는 기뻤다. 그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훈연 삼겹살, 민재가 좋아한다고 했던 메뉴였다. 목공방에 있는 작은 훈연기로 6시간을 돌렸다. 참나무 칩을 쓰고 온도를 맞추고 색이 고르게 나오도록 뒤집어가며 정성을 들였다. 자두청도 챙겼다. 수환이 어릴 적 배탈이 나면 먹이던 것. 10년 전에 담가둔 것인데 아직도 향이 좋았다. 그는 그것들을 정갈하게 포장했다. 보자기에 싸고 종이 상자에 넣고 리본까지 묶었다. 서울까지는 KTX로 2시간 반. 수환의 집은 한남동 신축 빌라 3층이었다. 건우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고 민재가 환한 미소로 나왔다.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진짜로 반가운 것처럼.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건우는 멈칫했다. 거실은 파티 장소가 아니었다. 완벽한 스튜디오였다. 천장에는 조명 3개가 달려 있었고 삼각대 위에 카메라 2대가 거실을 향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협찬 제품들이 빈틈없이 진열돼 있었다. 커피 머신, 와인 세트, 디퓨저, 캔들. 모두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배치돼 있었다. 수환이 나왔다.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카메라 앵글을 확인하고 있었다. 건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디에 이것들을 놓으면 되냐고. 수환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훈연 삼겹살 용기를 꺼내보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미안한 듯 말했다. 오늘 협찬 음식이 있어서 이건 좀 나중에 먹겠다고. 그녀의 손은 이미 가방을 창고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건우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한다. 자신이 6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창고로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마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듯이 민재가 다가와 양해를 구했다. 오늘 촬영이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는 웃었다. 하지만 카메라 녹화등이 꺼지자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건우는 그저 괜찮다고 말했다. 파티가 시작됐다. 정확히 말하면 촬영이 시작됐다. 민재는 카메라 앞에서 밝게 웃으며 50만 구독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수아는 옆에서 박수를 쳤다. 손님들은 협찬 제품을 들고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대본처럼 흘러갔다. 건우는 소파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지나가며 인사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협찬 커피였다. 맛은 괜찮았다. 그러던 중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민재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알림 하나가 떴다. 건우는 우연히 그것을 보았다. 메모의 알림이었다. 오늘의 촬영 체크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조명 확인 체크, 협찬 제품 배치 체크, 방해 요소 제거 1번, 반려견 별실 격리 체크, 그리고 마지막 항목. 방해 요소 제거 2번, 장인 등장 금지 슬래시 말 걸지 말 것. 주의 사항으로 기관사 얘기 시작하면 즉시 화재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다. 건우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아니, 3번 읽었다. 방해 요소 제거 2번. 장인. 등장 금지. 말 걸지 말 것. 그는 반려견과 함께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분류되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박자 건너뛰었다. 하지만 건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귓가로 오래된 소리가 들려왔다. 기관실의 바람 소리. 새벽 4시 첫 차의 경적 소리. 레일 위를 달리는 쇠바퀴의 규칙적인 진동. 그 소리들이 그를 감쌌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갔다. 부서지는 소리는 정말로 조용했다. 파티는 계속됐다. 웃음소리가 터졌고 건배 소리가 울렸고 카메라는 쉬지 않고 돌아갔다. 건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아니, 정확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다음 날 오후 건우는 강릉의 목공방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어제 본 그 메모를 되새겼다. 방해 요소 제거 2번.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카톡이었다. 수환이었다. 잘 들어갔냐는 인사와 함께 어제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다. 건우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단톡방 메시지였다. 이름은 민수 커플. 민재와 수환의 대화방이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건우에게 잘못 전송된 것이었다. 수환이 보낸 메시지였다. 웃음 이모티콘 3개와 함께 민재야 진짜 방해 요소 2번 개웃기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근데 맞는 말이야. 아빠 어제도 기관사 얘기 시작하려고 했잖아. 울음 이모티콘. 분위기 다 깰 뻔.
민재의 답장도 보였다. 그니까 솔직히 좀 답답함. 우리 콘텐츠에 전혀 안 맞는데. 수아의 재답장. 인정. 그냥 강릉에만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야. 민재가 동의하며 다음부턴 안 부르자고 했고 수아이 알았다고 답했다. 건우는 그 대화를 읽는 동안 숨을 멈췄다. 심장이 또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는 다시 읽었다. 방해요소 2번 개웃기다.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다음부턴 안 부르자. 이게 내 딸이 한 말이었다. 내가 키운 딸. 새벽에 아파서 올 데 없고 병원 갔던 딸.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던 딸. 대학 합격했을 때 같이 울던 딸. 그 딸이 아버지를 방해요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개웃기다고.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1분 뒤 수아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다. 아빠 미안해. 느낌표 잘못 보냈어. 울음 이모티콘 2개. 그게 아니라 점점점. 오해예요, 진짜.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다. 건우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들은 진심이었다. 실수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실수로 드러난 진심이었다. 건우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노트를 꺼냈다. 10년 전부터 쓰던 것. 설계도도 그리고 지출도 적고 일정도 적던 노트. 그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3가지를 적었다. 첫째, 현재 상황 파악. 나는 가족에게 방해 요소다. 딸은 내가 오는 것을 스트레스로 느낀다. 사위는 나를 콘텐츠에 안 맞는 존재로 본다. 다음부터는 부르지 않을 계획이다. 둘째, 내 자산. 퇴직금 자녀 약 8천만 원. 목공방 보증금 3천만 원. 고향밭 600평. 시세 약 1억 2천. 태양광 협동조합 출자증권. 10년 전 투자. 현재 가치 불명. 셋째, 결심. 나는 방해 요소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나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겠다. 무시당하지 않겠다. 절대로. 건우는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강릉의 밤은 고요했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짠 냄새가 났다. 그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날 밤 건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다만 정리했다. 감정 대신 생각으로, 분노 대신 절차로.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25해 동안 기관사로 살면서 배운 것. 사고가 났을 때 패닉에 빠지면 더 큰 사고가 난다.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한 단계씩 처리해야 한다. 지금 그는 사고 현장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기차가 탈선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그 기차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것을 수습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차를 타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건우는 평소처럼 지냈다. 수아에게서는 매일 메시지가 왔다. 사과, 해명, 애원. 건우는 읽고 간단하게 답했다. 괜찮다, 바쁘지? 그게 전부였다. 수아는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안심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화내지 않는다고. 어느 날 오후 건우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낯선 두꺼운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다. 발신인은 태양빛 에너지 협동조합이었다.
건우는 잠시 생각했다. 태양빛 에너지. 아, 그거. 10년 전 일이었다. 당시 강릉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붐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산 중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다. 건우도 주변의 권유로 500만 원을 출자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배당금도 연 2% 정도, 커피값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 협동조합은 성장했다. 초기 사업이 성공하자 규모를 키웠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했다.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건우는 그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봉투를 뜯었다. 공문이 나왔다. 태양빛 에너지 협동조합 매각 및 배당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건우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다. 그는 중요한 부분만 읽었다. 협동조합 지분 전액 매각, 조합원 1인당 출자 비율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출자금 500만 원 기준 예상 배당액 약 12억 원. 건우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다. 12억.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500만 원이 12억이 됐다. 10년 만에 240배. 그는 믿기지 않았다. 다시 공문을 읽었다. 틀림없었다. 협동조합이 보유한 부동산과 발전 설비, 그리고 전력 판매 계약이 모두 높은 가격에 매각됐고 그 수익이 출자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었다. 건우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책상에 앉았다. 12억. 그에게 12억이 생겼다.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도 흥분도 아니었다. 오히려 당혹스러움에 가까웠다. 마치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복권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웃었다.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냉소 섞인 비웃음이었다. 방해 요소라고? 콘텐츠에 안 맞는다고? 좋아. 이제 보여주지. 이 방해 요소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인지. 이 12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건우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다. 반격 계획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1단계 침묵과 관찰. 아무 내색 없이 평소처럼 행동한다. 수완과 민재의 진짜 속마음을 더 파악한다. 증거를 수집한다. 2단계 자산 정리. 배당금 수령 절차를 진행한다.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확실히 정리한다.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한다. 3단계 경계선 선언. 명확한 선을 긋는다. 내가 방해 요소가 아님을 증명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정리한다. 4단계 새로운 시작. 12억으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 행복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후회시킨다. 건우는 계획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완벽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틀 뒤 건우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엔 초대받지 않았다. 그가 먼저 연락했다.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수아는 조심스럽게 괜찮다고 답했다. 토요일 오후 건우는 한남동에 도착했다.
이번엔 빈손으로 왔다. 음식도 선물도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수환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했다. 민재도 거실에 있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마도 건우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듯했다. 건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며 앉으라고 했다. 그들이 마주보고 앉았다. 건우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줬다. 잘못 전송된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방해 요소 2번 개웃김.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다음부턴 안 부르자. 수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건우는 조용히 말했다. 설명해 보라고.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수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그때 자기가 좀 예민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건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고. 나는 단 하나만 알고 싶다고. 너희들 눈에 나는 정말 방해 요소였냐고.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기들이 배려가 부족했다고, 죄송하다고. 건우는 말했다.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민재의 메모 앱 캡처를 보여줬다. 지난 파티 때 본 그 체크리스트. 방해 요소 제거 2번, 장인 등장 금지, 말 걸지 말 것. 건우가 물었다. 이것도 배려 부족이냐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건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다고. 그냥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봤다고. 콘텐츠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존재로. 내가 6시간 동안 만든 훈연 삼겹살이 어떻게 됐냐고. 수환이 작은 목소리로 창고에 놨었다고 대답했다. 먹어봤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버렸지 하고 건우가 말하자 수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답이었다.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우 이수환 최민재 가족관계 재정립 합의서라는 제목이었다. 일 향후 모든 만남은 상호 합의하에만 진행. 2. 금전 거래 일체 금지, 증여되어 투자 모두 포함. 3. 손자 손녀 출생 시 만남 여부는 별도 협의. 4. 상호 존중 원칙, 일방적인 무시 조롱 비하 금지. 5. 본 합의서 위반 시 일체의 관계 단절. 건우는 말했다. 이게 내가 생각한 새로운 관계의 규칙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고. 수환이 울먹이며 물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건우는 대답했다. 해야 한다고.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다. 서명하거나 거절하거나. 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뻥 뚫렸다.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수환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 건우는 카페를 지정했다. 중립지역? 그들의 영역이 아닌 곳이었다. 수환과 민재가 함께 왔다. 둘 다 초췌해 보였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건우는 사과는 받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합의서는 어떻게 됐냐고. 수환이 서류를 꺼냈다. 서명이 되어 있었다. 건우는 그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서명이 선명했다. 좋다고 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규칙대로 지내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뭘 하고 있냐고. 건우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혹시 돈이 필요하진 않은지, 우리가 도와줄 건 없는지 같은 것들. 건우는 목공방한다고 말했다. 잘 되고 있다고. 또 침묵이 흘렀다. 수환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냐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 건우는 수환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가족이라는 말을 내가 하냐고. 침묵. 건우가 말을 이었다. 가족이면 아버지를 방해 요소라고 부르지 않았겠지. 가족이면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창고에 처박지 않았겠지. 가족이면 다음부턴 안 부르자고 말하지 않았겠지.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민재도 말이 없었다. 건우는 말했다. 너희가 먼저 가족이길 포기했다고. 나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합의서대로 지내자고.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건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왔다. 뒤에서 수환이 작게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강릉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건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다. 배당금 수령 절차가 완료됐다는 알림이었다. 12억이 계좌로 들어왔다. 건우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중얼거렸다. 한 달이 지났다. 건우는 강릉에서 조용히 지냈다. 목공방 일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했다. 12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화에 받았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재가 말했다. 죄송한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수입신고를 잘못한 게 있나 보다고. 가산세가 엄청나다고. 그리고 광고 계약도 몇 개 취소됐다고. 건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억, 2억만 빌려줄 수 있냐고. 건우는 웃음이 나왔다. 소리내서 웃었다. 그리고 물었다. 기억나냐고. 합의서 2조가 뭐였냐고. 민재가 작게 대답했다. 금전거래 일체 금지. 맞다고 건우가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서명했다고. 하지만 민재는 계속했다. 정말 급하다고. 이자도 주겠다고. 계약서도 쓰겠다고. 건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고. 민재가 다급하게 불렀다. 장인어른. 하지만 건우는 말을 이었다. 내가 돈이 없다고는 안 했다고. 하지만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왜냐고.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건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나를 제거 대상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10분 뒤 수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고.
민재가 진짜 힘들어한다고.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건우는 답장했다. 합의서 2조. 금전거래 금지. 너희가 서명했다. 수환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선 건우는 답했다. 상황이 어려우면 은행 가. 나한테 오지 말고. 그 뒤로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건우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미움이 아니라 정의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강릉으로 돌아온 건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2억이라는 자유.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 오래전부터 꿈꿔온 공간이었다. 누구나 와서 공구를 빌리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곳. 건우는 교동 쪽 해안도로 근처의 낡은 창고 건물을 알아봤다. 월세가 아니라 매입하기로 했다. 12억이 있으니 가능했다. 2억 5천의 거래가 성사됐다. 한 달 동안 직접 리모델링했다. 벽을 보수하고 지붕을 고치고 내부를 정리했다. 공구들을 모았다. 중고로 샀다. 누군가 쓰다가 버린 것들. 건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봤다. 녹을 제거하고 날을 갈고 기름을 쳤다. 공구들이 다시 살아났다. 작업대를 만들었다. 간판을 달았다. 나무로 직접 만들었다. 글씨는 인두로 새겼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 빌려 쓰고 배우고 나누자. 개관 첫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다. 공구 빌려준다고 했냐고. 건우는 웃으며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분은 드릴을 빌려갔다. 집에 선반 달아야 한다고. 일주일 뒤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퇴직 후 손이 놀던 어르신들, 손재주를 배우고 싶던 청년들, 낡은 가구를 살리고 싶던 중년들. 건우는 그들을 가르쳤다. 톱질하는 법, 못 박는 법, 사포 쓰는 법. 그들은 배우고 만들고 웃었다. 한 달 뒤 공구도서관은 강릉의 작은 명소가 됐다. 입소문이 났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다.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다. 건우는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돌렸다. 매달 200만 원씩 지역 고등학생 4명에게. 조건은 없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달라는 것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무료 개방의 날이었다.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 재료비만 본인 부담. 공구와 공간은 무료였다. 공구도서관 안에는 톱소리와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였다. 사람들은 배우고 만들고 나눴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게 맞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다. 사람들은 건우를 관장님이라고 불렀다. 존중하는 목소리였다. 관장님 덕분에 의자 완성했어요.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은 천사세요. 건우는 더 이상 방해 요소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들 도연이 강릉으로 내려왔다. 회사를 휴직했다고 했다. 좀 쉬고 싶다고. 건우는 좋다고 했다. 여기서 도와달라고 했다. 대신 손은 쉬면 안 된다고. 도연은 공구도서관의 시스템을 맡았다. 대여 관리, 회원 관리. 엑셀 기반이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건우는 일부러 노트도 함께 쓰게 했다. 손으로 기록하는 노트.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 무엇을 빌려갔는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적었다. 도연은 처음엔 불편해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컴퓨터에 다 있는데. 건우는 웃으며 말했다. 손으로 쓰면 사람이 보인다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며칠이 지나자 도연도 조금씩 알게 됐다. 노트에 적힌 이름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정수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에 오셨다. 지연이는 고등학생이었다. 목공 동아리 활동으로 의자를 만들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도연도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진짜 웃는 게.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 6개월 휴직. 그동안 여기서 일하기로 했다. 건우는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나 연락 안 하냐고. 가끔 온다고 건우가 대답했다. 도연이 말했다. 누나가 요즘 힘들다고. 건우는 나무를 다듬으며 그래 하고 대답했다. 도연이 말을 이었다. 민재랑 별거 중이래. 돈 문제로. 건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누나가 해결해야지 라고 말했다. 도연이 말했다. 근데 아빠가 좀. 건우는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미 선을 그었다고. 합의서도 있다고. 그 선 안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돈 문제로 찾아오면 그건 합의 위반이라고.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누나가. 건우는 말을 끊었다. 누나는 어른이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건우는 알고 있었다. 수환과 민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세무조사로 3억 가까운 추징금이 나왔다는 것. 광고 계약이 줄어들어 수입이 반토막 났다는 것. 한남동 빌라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건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었다. 그들은 건우를 방해 요소라고 불렀다. 제거 대상이라고 분류했다. 건우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공구도서관은 이제 강릉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왔다. 건우는 기꺼이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최민재였다. 그는 혼자 왔다. 수완도 없었다. 공구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턱수염도 자라 있었다. 옷도 구겨져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민재는 건우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건우는 작업대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하고 말했다. 민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하다고.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가 계속했다. 그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장인어른을 방해 요소라고 한 것, 음식을 버린 것, 무시한 것, 다 자기 잘못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건우는 작업을 멈췄다.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왜 용서해 달라는 거냐고. 민재가 대답했다. 자기가 정말 반성했다고. 건우가 다시 물었다. 언제부터냐고. 언제부터 반성했냐고.
돈이 떨어지기 전부터냐, 아니면 세무조사 나오고 나서냐고.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건우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진짜로 반성해서냐,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냐고.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 다라고. 최소한 솔직하긴 했다. 건우는 말했다. 민재야,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내 자유다. 하지만 나도 자유가 있다. 용서하지 않을 자유. 민재가 불렀다. 장인어른. 건우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냐고. 아니면 그냥 콘텐츠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봤냐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물건으로 봤다고. 맞다고 건우가 말했다. 물건으로 봤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사람 대접해달라는 거냐고. 건우는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돈도 시간도 감정도. 민재가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우는 대답했다. 알아서 해라. 어른이잖아. 민재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정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냐고.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건우는 작업을 멈췄다. 민재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했다고. 매일. 민재가 말했다. 그럼. 하지만 건우는 말을 끊었다. 그래서 더 안 도와주는 거라고.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건우가 설명했다. 너희가 힘든 게 보인다고. 매일 밤 생각한다고. 수환이 울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안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고. 내가 방해 요소로 불릴 때, 내가 제거 대상으로 분류될 때, 너희는 나를 생각했냐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했냐고. 침묵. 건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안 했잖아. 그냥 웃으며 얘기했잖아. 다음부턴 안 부르자고. 그게 너희라고. 이제 가라. 다시는 돈 때문에 여기 오지 마라. 오면 신고할 거다. 합의서 위반으로.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건우는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통쾌했다. 봄이 깊어졌다. 공구도서관에는 얼굴들이 생겼다. 70대 정수 어르신은 선반을 완성했다. 높이 2미터, 너비 1미터, 5칸짜리. 완벽하진 않았지만 튼튼했다. 정수는 그걸 보며 울컥했다. 내가 이런 걸 만들 줄 몰랐다고. 건우는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다고. 고등학생 지연은 의자를 만들었다. 작은 의자. 동생 줄 선물이었다. 2달 만에 완성됐다. 지연은 그걸 들고 집에 갔다. 동생은 의자를 보며 물었다. 언니가 만든 거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의자에 앉았다. 딱 맞았다. 이혼 후 우울했던 미양은 자원봉사자가 됐다. 매주 월, 수, 금에 왔다. 공구를 정리하고 작업대를 닦고 사람들을 도왔다. 미양은 조금씩 밝아졌다. 웃음도 늘었다. 도연은 정식으로 공구도서관의 매니저가 됐다. IT 회사는 그만뒀다. 여기서 일하겠다고 했다. 건우는 기뻤다. 어느 날 저녁 수환이 혼자 내려왔다.
민재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공구도서관에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아빠가 만든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수아는 말했다. 대단하다고.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미안하다고. 진짜로. 건우는 나무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뭐가? 수아는 말했다. 그때 방해 요소라고 한 거, 아빠 마음 생각 안 하고 민재 편만 든 거 다. 건우는 손을 멈췄다. 수아나 하고 불렀다. 응 하고 수아이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어떻게냐고 수아이 물었다. 존중이라고 건우가 말했다. 진짜로 나를 아버지로,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글썽였다. 그날 이후 수아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릉에 내려왔다. 공구도서관을 도왔다. 홍보도 해줬다. 지역 문화센터와 협업해서 목공과 그림책을 합친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진짜로.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민재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은 마지막 부탁이었다. 건우는 이메일을 열어봤다. 장인어른께. 저는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빚이 5억이 넘었고 집도 날아갔습니다. 유튜브도 구독자가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억만 빌려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제발. 민재. 건우는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썼다. 민재에게. 자네의 상황은 유감이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자네는 나를 제거 대상이라고 불렀어.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내 딸에게 다음부턴 안 부르자고 말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연한 거지. 참고로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12억으로 공구도서관을 만들었고 매일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어. 관장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자네가 나한테서 빼앗으려 했던 존중을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건우.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민재의 이메일을 차단했다. 그날 밤 건우는 바다를 보며 소주 한 잔을 마셨다. 시원했다. 2년이 지났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은 이제 전국에 5개의 분점을 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비영리 지점이었다. 건우는 각 지역의 퇴직자들에게 공간과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공구도서관을 운영했다. 도연은 본점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밝고 자신감 있고 행복했다. 수아는 서울에서 자신의 작은 제작사를 차렸다. 공구도서관 홍보 영상을 무료로 만들어줬다.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존중했다. 그리고 민재. 건우는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다. 파산했다고 했다.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건우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도 우월감도 없었다. 그저 그래 하고 넘겼다. 그는 더 이상 건우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건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용기라고. 기자가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건우는 설명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걸 참는다고. 무시당해도 조롱당해도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생각하며 참는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기자가 물었다. 왜냐고. 건우가 대답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가족이야말로 더 존중해야 한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냐고 물었다. 건우는 웃었다. 있다고. 나는 한때 방해 요소로 불렸다고. 가족에게. 기자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건우가 대답했다. 떠났다고.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으로 왔다고.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방해 요소가 아니라고.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기자가 물었다. 그 가족과는 어떻게 됐냐고. 건우가 말했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고. 그리고 그 선 안에서만 만난다고.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는 없냐고. 건우는 창밖을 봤다. 바다가 보였다. 봄 햇살이 반짝였다.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3년이 지났다. 건우는 60이 됐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은 전국에 15개의 지점을 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했다. 장학금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지역 방송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시청에서 표창장도 받았다. 사람들은 건우를 알아봤다. 아, 공구도서관 관장님. 존경하는 목소리였다. 수아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내려왔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다를 걸었다. 그녀는 변했다. 진짜로. 도연은 결혼을 했다. 공구도서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와 건우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서로를 존중하라고.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민재. 건우는 그의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완전히 삶에서 사라졌다. 좋았다. 어느 날 저녁 건우는 공구도서관 2층 작은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3년 전 내가 방해 요소로 불렸던 날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났다. 그때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금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진짜로. 나를 쓸모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니까. 나는 승리했다. 복수로서가 아니라 행복으로서. 그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더 높이 올랐다. 그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나를 방해 요소라고 불렀을 때 나는 수천 명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 이게 진짜 복수다.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 건우는 일기를 덮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짠 냄새.
봄 냄새, 행복의 냄새. 건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방해 요소가 아니었다. 나는 승리자다. 바다가 대답했다. 파도 소리로. 5년이 더 지났다. 건우는 이제 67이 됐다. 바닷바람 공구도서관은 전국에 50개의 지점을 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사회적 기업 모델로 선정됐다. 예산 지원도 받았다. 건우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다. 도연이 전체 운영을 맡았다. 건우는 자문 역할만 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평화로웠다.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장인어른,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였다. 5년 만이었다. 왜 전화했냐고 건우가 물었다.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고 민재가 대답했다. 지금 하고 건우가 물었다. 그렇다고. 이제야 진짜로 깨달았다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건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하고 물었다. 용서해달라고 민재가 말했다. 제발. 안 된다고 건우가 말했다. 침묵. 건우가 말을 이었다. 민재야, 용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는 5년 동안 뭘 했어? 반성했어? 아니면 그냥 가난하게 살았어? 후자라고 민재가 작게 대답했다. 최소한 솔직했다. 그럼 안 되라고 건우가 말했다. 진짜 반성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민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우가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환이 전화했다. 아빠, 민재한테 연락 받았냐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용서 안 해줬지 하고 수환이 물었다. 그렇다고. 수환이 말했다. 잘했어, 아빠. 건우는 웃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수환이 말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내려갈게. 민우 데리고. 민우. 수환의 아들. 건우의 손자. 3살. 그래, 와 하고 건우가 말했다. 전화를 끊었다. 건우는 창밖을 봤다. 밤바다가 보였다. 별이 반짝였다. 건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겼다. 완전히. 바닷바람이 대답했다. 차가운 봄바람으로. 건우는 눈을 감았다. 오랜 여정이었다. 방해 요소에서 승리자로. 무시당한 아버지에서 존경받는 관장으로. 버려진 가족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증명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진짜로. 다음 날 아침 건우는 공구도서관을 열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올 것이다. 정수 할아버지, 지연, 미향,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 그들은 건우를 보며 웃을 것이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건우도 웃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존중으로 연결된 사람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하는 관계. 건우는 작업대 앞에 섰다. 나무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사포로 표면을 다듬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표면이 조금씩 매끄러워졌다. 마치 건우의 삶처럼 상처받고 깨지고 버려졌던 삶이 조금씩 매끄럽고
아름답게 다듬어졌다.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건우는 고개를 들었다.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엇을 만드실 건가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짠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냄새. 건우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다. 방해 요소는 이제 없었다. 오직 필요한 사람, 존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이건우였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였다. 완벽하게. 이 이야기는 존중받지 못한 한 남자의 반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지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세요. 당신은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통쾌하고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바닷바람 공구도서관을 만드세요. 당신을 방해 요소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복으로. 그것이 진짜 인생의 승리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